보통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집 짓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평의 집에 방 3개에 거실 주방을 크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아파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많은 분들은 그냥 아파트에 비교해서 면적과 방의 개수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통 건축주분들을 처음 만나면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은 바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어떤 집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접하는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집,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또 그 가족분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집이 만들어져야 될지를 많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땅이 필요하겠죠. 땅을 구하기 위해서는 명당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학군, 교통, 병원 같은 편리성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일까요?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풀기 어려운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가장 편안한 땅을 찾게 되는 것이 정답일 텐데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지난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이 땅들을 우리가 만났는지 또 땅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집이 지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진 경사지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집, 마치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을 선택하면서 비탈진 땅을 깎지 않고 풍광 좋은 지역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하지 않고 딱 마음에 들었어. 경사면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모험이죠. 살아보니까 불편한 것보단 득이 더 많아. 짜릿짜릿 나만 아는 그것이 뭐 자연의 유기농을 먹어서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잠깐 들어오는 햇빛, 난로를 떼고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왔을 때 요 푸근한 그런 거. 아파트 해서 돈이 얼마 올랐다, 은행에 얼마 올랐다, 그거하고 그 짜릿한 마음을 교환할 수는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주변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밀집된 구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옆집도 보면 이렇게 탁 트여진 마당이 있고 뒷집도 일단은 안 젖어 있고 옆집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어져 있고 이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였어요. 옆집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생기는 그 좀 억울함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있는 건지 땅 속에 집이 묻힌 건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호빗의 집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집 크기의 절반을 땅 속에 묻고 지었다는데요.
이 집의 설계도 본인이 직접 했죠. 그 집이 땅에 반 이상 이렇게 묻혀 있을 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친환경 주택을 제가 좀 직접 설계를 해서 처음에 서울에 살 때는 뭐든지 전형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았어요. 여기 시골로 오니까 장난감이 아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엽이라든지 돌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이런 만화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경사지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또 그 자연스러운 전체 집이 하나의 동산인 것처럼 놀이터인 것처럼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땅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최악의 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건축가들한테 최악의 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축가들한테 최악의 땅은 집이 지어질 수 없는, 법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땅이죠. 가령 땅이 있는데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임야인데 너무 급한 경사나 혹은 나무가 많이 밀도가 높아서 그 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그런 땅들은 피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은 건축가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땅인데요. 하지만 그런 법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어떤 땅도 최악의 땅은 없습니다. 그 가족분들한테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독특한 땅의 조건이 훨씬 더 개성적인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면은 어떤 특징이 읽혀지세요? 많은 집들이 박공이라고 하는 삼각형 지붕 속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나 봤음직한 모습들인데요. 요즘 대다수의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박공지붕, 즉 경사지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사지붕이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그 삼각형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다락인데요. 자연스럽게 경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 말씀드린 다락이 만들어지고 또 추가로 공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넓고 아늑한 다락도 기대 이상입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을, 밤에는 눈부신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천창도 빼놓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집 속에 집이네요. 집 속에 또 집이 한 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내려가셔도 또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저녁 때는 놀아- 주로 여기에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놀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네.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잠잘 때까지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있다가 이게 내려가. 거실이구나. 아빠는 밤에 맨날 여기서 영화 보지? 아, 들켰네, 그치?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나래도. 아니 모든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 로망이 있네요 여기. 네. 천창, 네. 다락과 천창. 크게 쓸 생각 없었는데 네. 저 신랑이 여기 너무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놀리셨어요 그럼 이거. 그냥 아이가 그냥 아이만 노는 거. 아, 근데 정말 잘. 비밀의 방은 결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한 회심의 설계였죠. 드디어 뾰족 지붕 아래 숨겨진 곳을 보는 건가요? 네? 이거 아닌데? 엄마 다시. 그 남부가 언제야? 엄마. 이쪽으로 밀면서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안 넘어질 수도 있어. 오지? 언제가 이겼다. 검색해볼까? 친구의 좋아요. 여기 짚고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잤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아침에 누워서 저쪽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산이 그쵸. 다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락은 우리가 1층, 2층 같은 정식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붕 속 잉여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에서는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 높이가 1.8m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1.8m이기 때문에 높은 곳은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고 낮은 곳은 앉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때 천창은 남쪽에 설치할 것이냐 북쪽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남쪽에 설치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좋겠지만 그것은 또 여름에 직사광선 때문에 너무 더워질 수가 있어서 피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천창은 북쪽 경사면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한여름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아래층 창문을 열고 다락의 북쪽 천창을 열면 2도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북쪽 천창은 하루 종일 고른 빛이 들어오고 또 환기나 이런 온도 조절에 아주 유리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사지붕 혹은 박공지붕으로 지은 집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짓는 주요 구조체를 나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조주택인데요. 경사지붕은 일단 물을 우리가 옥상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 바깥으로 배수를 함으로써 누수에 훨씬 안전한, 방수에 훨씬 안전한 집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목조주택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80% 이상이 목조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서양식 나무집, 팀버 프레임 하우스. 이 집의 진짜는 내부에 있답니다. 호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나무 골조를 중목구조라고도 하죠. 무겁고 단단한 나무를 쓰기 때문에 기둥과 보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목구조의 나무보다 얇은 각재를 넣고 합판으로 마감을 해서 벽면을 만드는 것을 경량목구조라고 부릅니다. 기둥이 아닌 벽체가 지붕을 받치게 되죠. 목조 학교를 다닌 뒤 용감하게 집짓기에 도전한 이진우 씨. 조립하듯 맞춰나가는 목조 주택을 택한 이유도 혼자 집을 짓기 위해서였죠. 어떤 분들은 당신 돈이 많으냐, 왜 바깥에 외벽이 전부 나무냐, 원래 나무는 집 안에만 하는 건데 어떻게 바깥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결코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 6개월을 매달렸답니다. 어디 하나 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랍니다. 현관을 지나면 펼쳐지는 가장 넓은 공간.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점을 핀으로 연결한 골조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트러스와 4개의 천창이 포인트인데요. 빈도림 씨가 100% 설계하고 목수들과 함께 지었다는 동몽헌. 공부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따지려면은 우리 아버지가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금 보고 뭐 얘기도 좀 듣고. 아늑한 다락을 지나 커다란 지붕창을 열면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과 땅과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 이상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이거 사고 팔고 이사 가고 또 딴 데 이사 가고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딴 데로 이사 갈 그 마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우리 몸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목조주택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콘크리트나 철, 스틸을 이용하는 집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혹독한 기후에 매우 적응을 잘합니다. 단열이 잘 되고 또 습도 조절에 조금 유리한 편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닿아도 되고 또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부담감이 없다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주택을 지었다라는 것은 숲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매우 장점이 많은 재료이고, 그래서 이렇게 건축주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습기가 우리 나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크린은 골조와 외벽을 2cm 혹은 3cm 정도 간격을 둠으로 인해서 내부의 골조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2, 3cm의 틈이 지붕까지 연결돼서 벤틸레이션 시스템, 즉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목조주택은 화재에 불안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할 때도 나무를 놓고 불을 때우고 하지만 실제 집에서는 나무는 그렇게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석고보드라고 하는 내화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에서 내화 구조의 기준은 소방차가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고보드가 1차적으로 화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불이 났던 목조주택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내부의 자재들은 많이 탔지만 뼈대인 나무는 거의 타진 않고 그을음만 있는 정도였다는 거 볼 때 그 석고보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많은 수의 창문일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가니까 왜 이렇게 창문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요. 창은 크게 3가지 요구 조건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집안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집 바깥의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조망을 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이 조망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여기 너무 추워 보이는데 혹은 너무 덥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부의 조화로운 삶이 담긴 조화로운 집. 창문이 30개니까 저희 집. 아니 집에다 창문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난방비 들어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시는 거를 난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창문이 많아야 된다고. 베이지카를 놓으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1년을 한번 지내보자 겨울을 겪어보니까는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춥질 않아요 목조주택이. 발걸음을 사로잡은 집이 있습니다. 창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려 29개네요. 뻥 뚫린 천장입니다. 와, 2층을 막지 않고 빈 수직 공간을 두었는데요. (30평형의) 집이라지만 꽤 넓어 보이죠?
집이 뻥 뚫려 있어 혹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요? 저희 네. 집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너무 춥지 않아요? 뭐 난방비 많이 들지 않아요?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30평대 살았는데 반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처음에 이사 와서 막 저한테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오더니 엄마 저희 집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서 너무 더워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2층의 높은 창이 관역이 됐네요. 입체적인 공간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든답니다. 실제 입주해 보시면 그동안에 살았던 아파트보다 훨씬 난방비가 적게 들어요, 훨씬 냉방비가 적게 들어요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법으로 지정된 단열재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인데요. 단열재가 매년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3배에 가까운 단열을 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단열대로 그대로 적용만 한다면 이제는 추위와 결로 이런 이 냉난방이 잘못돼서 이루어지는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창의 크기가 내가 이 방에 작은 창을 해야 돼, 큰 창을 해야 돼 고민이 된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창을 설치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창을 설치해서 조금 답답함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편안함,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